무지무지하게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난번 대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른바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이에요.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이거는 언제 있었느냐? 2006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4년이니까 벌써 18년이 지난 거죠. 2006년 5월 7일이었는데 그 이재명 조카 이름이 뭐 김모 씨인데 누군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0살이었어. 그런데 택시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대. 그런데 직업은 택시 운전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조직원이었대요. 조직원. 어디 조직원이었느냐? 국제 마피아파. 성남에 가면 성남 국제 마피아파라고 있는데 거기에 조직원이었대요. 그 조직원이었는데 그냥 조직원도 아니고 에이스였대. 어떤 에이스냐? 칼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말 나온 김에 그냥 국제 마피아파까지도 이야기를 쭉 하면 그 옛날에는 청계천이 지금 요 앞에 청계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뭐 서울의 상징처럼 아주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딱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는 저 청계천에 사람들이 살았대요. 어떻게? 판잣집 짓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다가 뭐 그 뭐 화장실도 뭐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대충 뭐 그냥 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더군다나 청계천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청계천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중앙청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청하고 서울시청 사이에 청계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그 빈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판잣집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청계천에 만약에 비 내려서 막 뭐 오물 같은 거 둥둥둥 떠다니고 그러면은 진짜 아주 꼴불견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청계천의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1968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성남으로 보낸 거예요. 성남으로 보냈는데 성남시에 가면은 지금 분당 말고 구 성남시 거기가 이제 수정구, 중원구 이런 쪽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갖다가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분당, 성남 이런 데가 뭐 거의 뭐 서울이나 마찬가지고 뭐 좋고 뭐 그렇지만 그 옛날에 성남은 우리나라 길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럴 때에는 오지 중에 오지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강제적으로 어쨌든 이 청계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뭐야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계천을 덮어버렸잖아요. 아예 그냥 아스팔트 길로 그 도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처음 들어간 데가 예금보험공사인데 예금보험공사가 바로 청계천 앞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는요 길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차 끌고 거기 이제 출퇴근을 갔다가 했는데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복귀한 거를 갖다 다 뜯어내고 거기를 다시 개천으로 만든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명박 시장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그렇게 넓은 길인데도 차가 꽝꽝꽝 막혀가지고 출퇴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길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출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근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대 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저 이명박 대통령 뒤에 보이는 게 저기가 어디냐면 동아일보잖아요. 채널A. 제가 매일 같이 나가는 채널A가 저기고 그 다음에 손긴 있는데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저기가 바로 예금보험공사 저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청계천 뭐 대단하다 참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했다. 저는 이명박 시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치아를 갖다가 들여맞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성남 사람들이 그 청계천 사람들이 성남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에 바쳤겠습니까? 어쨌든 판잣집이라도 서울 시내에서 하면서 막노동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정부에서 다 그냥 그 해가지고 판잣집 다 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들 그 대충 여기에다가 뭐 그냥 뭐 판잣집 비슷한 거 지어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남으로 사람들이 다 쫓겨나갔으니까 쫓겨난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또 서울까지 출퇴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남에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악에 받쳐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1968년이라고 하면요, 6.25 끝난 지 15년밖에 안 된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상위 용사들 이렇게 전쟁 중에 다친 사람들 목발 짚고 다니고 뭐 그러던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성남이 그래도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성남에 뭐가 생겼냐면 모란시장이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방배동에서 살다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저기 방이동으로 이사 갔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방이동이면 잠실보다도 뭐 그쪽이니까 더 동쪽인가 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니고 그럴 때 뭐 방학 때나 아니면 뭐 학교 가기 싫을 때나 땡땡이 치고 싶을 때나 그러면 자전거 하나 끌고 이렇게 쭉 타고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모란시장이 나와요. 모란시장이. 근데 제가 요즘에는 모란시장 안 가봐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모란시장 가면 뭐가 있었냐면 개들이 있었어요. 개들. 그 개들이 어떤 개들입니까? 살아있는 개들도 있었는데 죽은 개들도 있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참 끔찍하다. 그거 내놓고 사람들이 팔고 있구나 싶었는데 어떤 개는 목만 있고 어떤 개는 몸통만 있고 다 그냥 고기로 돼가지고 살아있는 개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자전거 끌고 성남까지 가가지고 모란시장에서 와 이런 그 시장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모란시장이 전국 최대의 개고기 시장이었어요. 전국 최대 개고기 시장. 그러니까 이 개장사 하는 분들이 상인들이 무지무지하게 거칠었던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일반 그 뭐라 그럴까 일반 정육점 하시는 분들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소고기도 아니고 닭고기도 아니고 개고기를 갖다가 팔았으니까 이 개고기 팔던 상인들은 굉장히 거칠었던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조폭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조폭들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상인들이 굉장히 거칠은 상인들인데 그 거친 상인들을 제압할 정도니까 성남의 조폭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랬는데 1987년 12월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30년도 더 전이네 37년 전에 12월에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의 한 다방에서 국제 마피아파가 결성이 됐대요. 그때 그냥 두문두문 뭐 이렇게 자생적인 이제 조폭들이 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국제 마피아라는 이름을 걸고 어떤 사람이 그냥 기사에 보니까 제가 이거 옛날에 있었던 월간조선 지금 보고 그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월간조선 내용을 봤더니 A씨라고 하는 조폭이 뭐 나름 머리도 있고 깡도 있고 그 다음에 몸도 날렵하고 그런 사람이 그 조폭이었는데 아 이거 내가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내가 한번 그 보스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1987년 12월에 수정구 수진동의 한 다방에서 사람들 자기 따르는 똘마니들 몇 명 딱 데리고 국제 마피아파를 결성을 했대요. 그런데 이미 성남에는 이 모란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폭들이 여러 개 파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개 파가 어떤 파들이 있었느냐 종합시장파도 있었고 김제파도 있었고 이리파도 있었고 그다음 저도 충청도인데 충청도파도 있었대. 그렇게 난립했던 그 성남에 그 조폭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성남의 조폭이 양대 산맥으로 그 정리가 됐는데 뭐 그 사이에 예컨대 종합시장파 이런 파들은 뭐 그 검찰 경찰에 걸려가지고 일망타진되고 그런 와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가 성남 국제 마피아파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 덕제 식구파였대. 또 하나가 덕제 식구파였고 또 하나가 그 성남 국제 마피아인데 그런데 이 두 파가 전쟁을 벌이기로 했대.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똑같이 그게 있을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하늘 아래 권력은 하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쟁이 언제 있었냐면 2006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2006년 5월 7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국제 마피아파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조카 김모 씨가 살인 사건을 저질러요.
그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조카는 직업이 택시 운전사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직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003년부터 2년 동안 어떤 여자분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하고 그 이재명 조카가 지금 보니까 나이가 같아. 나이가 같은데 이게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재명 조카가 이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 그 뭐야 우리 회사에 뭐 이부장하고 뭐 그렇게 참한 그 아가씨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뭐 누구씨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그 찝쩍거리니까 옆에서 그 회사 동료들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랬나 봐. 사겨라 막 이랬나 봐.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가 뭐 나이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를 당했을 때가 30살이었으니까 그다음 또 분위기가 왠지 사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딱 들고 그러니까 2003년부터 이재명 조카를 만났는데 2년 동안 만났는데 2년을 만났는데 느낌이 너무 싸해가지고 이 남자랑은 나는 못 살겠다. 이런 남자랑 내가 나이도 그 먹어가고 그러는데 나도 시집가고 그래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이 남자랑 결혼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가 2005년 11월부터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2005년 그러니까 2003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 만나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느낌이 싸해가지고 근데 주저주저 하면서 뭐 계속 쫓아오고 뭐 밥 먹읍시다, 영화 봅시다, 뭐 택시 타고 어디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뭐 한 1년여 한 2년 가까이 이제 교제를 갖다가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게 2005년 11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이재명의 조카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동도 부리고 그 다음에 스토킹도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보냈는데 그 이메일 그 내용이 섬찟하고 그런데 이 사고가 아니죠. 이 범죄 행위가 살인 행위가 있기 직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재명 조카가 피해자한테 마지막 이벤트를 할 것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딱 보니까 그 피해자가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난 이제 당신 더 이상 만나기 싫어. 그 뭐 오빠도 아니고 어쨌든 같은 나이니까 누구씨 김 누구씨 제 이름도 아는데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그만 만나요. 난 당신이랑 만나기 싫고 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런데 계속 찾아와가지고 야 이래라. 그 다음에 뭐 스토킹도 하고 뭐 난동도 부리고 그 다음에 이메일 막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대충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조폭한테 시집가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뭐 조폭 마누라라고는 영화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메일이 딱 날라왔는데 자꾸 그럴 거냐? 그러면 마지막 이벤트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 느낌이 쎄해가지고 이 피해자가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어떻게 신고를 갖다가 하느냐? 그 내가 사귀든 뭐 어쨌든 만났던 남자가 나한테 이런 이메일을 갖다가 보냈는데 너무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나 좀 보호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뭐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뭐 별일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바빠. 경찰이 우리 바빠.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합니까?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했는데 5월 7일이 됐어요. 5월 7일이 됐는데 이재명 조카가 에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에이스? 칼을 잘 쓰는 에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칼을 준비하고 테이프도 미리 구입을 갖다가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밤 11시 20분에 피해자가 이제 집으로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를 뒤에서 그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그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니까 피해자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지고 있던 칼로 아버지를 다짜고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몇 번 찔렸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몇 층이냐면 5층인데 그 아버지가
저 같아도 그랬겠죠. 밤에 11시 20분이 뭐 주무시다 깼을 수도 있고, 아 누구야 뭐 들어왔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에 뭐 이렇게 막 뭐 스쳤을 수도 있고 뭐 찔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찔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냐면, 얼마나 무서웠냐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어디서? 5층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쳤어요. 아주 중상을 입었어요. 돌아가시지 않은 게 다행이지. 5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데 뭐 나뭇가지에 어디 뭐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해가지고, 근데 크게 다쳤는데 어쨌든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습니까? 그 딸하고 어머니하고 집에 있었는데 외동딸이었거든요. 아빠, 엄마, 외동딸 이렇게 셋이 살던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5층에서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칼 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그 피해자하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 걸어 잠갔을 거 아니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 가지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어머니가 그때 54세였다고 그랬는데 어머니하고 그 피해자하고 둘 다 피해자죠. 그러니까 모녀를 아주 난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18차례 찔렀대요. 그 다음에 그 딸은 그 피해자 사귀던 그 뭐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니까 그랬겠죠. 19차례. 그러니까 칼로 18번, 19번을 갖다가 그렇게 찔렀대요. 그래서 아까 김래아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래아가 그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변명을 했어요. 이거는 우발적인 범죄다. 왜 우발적인 범죄냐? 나 우울증이 있고 그날따라 내가 그 아침에 왔는데 그 전에 진통제 먹고 소주, 아침부터 소주 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막 쓸데없는 이야기, 짜증난 이야기 해가지고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그 공격을 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이제 찔려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김래아가 조금 전에 얼굴 나왔던 그 김래아가 그 급소 있지 않습니까? 목 뭐 이런데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대요. 5번을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딸은 사망하고 어머니는요 그 정신이 나갔대요. 진짜로. 뭐 저라도 그러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김래아도 그랬는데 이재명 조카는 조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렇게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20차례 가까이 난자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다 세상을 떴어요. 두 사람 다 세상을 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해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교도소 안 가고 일단 병원에 입원했다가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받았는데 1심에서 김래아하고 똑같이 형이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1심에서 김래아하고 똑같아요. 김래아도 무기징역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 항소심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또 무기징역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 징역 뭐 20년 30년 이렇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무기징역 때려야지. 사형 선고를 해도 모자란데 제가 봤을 때. 그랬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상고장을 취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이재명 조카는 지금도 무기징역으로 깜빵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형기를 갖다가 뭐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을래나. 이게 2006년도니까 벌써 18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지금 깜빵에 있고 나이가 그때 30살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 48살, 좀 있으면 내일 모레면 50살 바라보고 있겠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남자고 뭐 제가 또 뭐 마누라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라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비겁하지 않았나? 왜 그랬을까 내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됐는데. 그러면 예컨대 내가 칼 맞고 안 된다, 우리 딸 지켜야 된다, 우리 마누라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를 공격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딸이나 우리 마누라는 쓱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겁쟁이, 내가 너무 비겁해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뛰어내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무방비로
우리 딸하고 우리 마누라가 18번, 19번 칼에 찔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아마 지금도 살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57세였으니까 18년 전이니까 지금 75세, 지금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2022년도엔 살아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검증한다라고 하면서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김모 씨인데 뭐 누군지 이름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데 이 김모 씨 사건에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누구였느냐? 이재명 변호사였어요. 이재명 변호사가 외삼촌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변호사가 자기 누나 아들 조카를 변호한 거를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건 뭐 변호사가 더군다나 그 가족인데 친척인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이네 이 사람도. 왜냐하면 사촌이네 그 혈족이니까 이재명하고 이 살인마하고는 삼촌지간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그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인데 깜빵에 있으니까 이 사람까지는 안 봐도 되겠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김래하하고 똑같은 걸 주장을 했어요. 심신미약이다. 그 우리 조카는 심신미약이다. 왜 무슨 이유로 심신미약이냐? 뭐 그 사람이 술 먹고 갔냐?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조카는 충동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심신미약을 갖다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뭐 맥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지. 뭐 안면인식장애 운운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가해자 그 살인을 갖다 저지른 살인범은 지금까지 아마 감옥에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그때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 뭐 다 좋아요. 뭐 그냥 뭐 조카가 뭐 아직 그런 끔찍한 일을 갖다 저질렀는데 그러면 예컨대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뭐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는 그냥 좀 그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형사법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저는 그야말로 뭐 듣보잡 아닙니까? 더 훌륭하신 분한테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완곡하게 이렇게 보내지 제가 어떻게 이런 사건 맡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웬만한 변호사들은 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맡아줄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변호사가 2006년도에 맡았는데 이 2006년도면 언제냐면 2006년도부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출마하기 직전이에요. 이게 성남시장 2006년도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2010년도에 성남시장 된 거 아니겠습니까? 2006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이니까 5월 달에. 그다음에 어쨌든 이재명 변호사가요. 국제 마피아 사건 많이 했다고 여러 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할 때 뭐 전문이었다고 그랬습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그래가지고 이 사건 말고 이런 식으로 또 아주 끔찍한 사건 변호를 몇 건을 갖다 더 했다라고 다 그 됐었는데 다 좋아요. 뭐 변호사가 뭐 고상한 직업입니까? 먹고 살려면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이거는 자기 조카가 한 거는 데이트 폭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딸 죽고 그 다음에 마누라 와이프 죽고 아내가 그렇게 진짜 끔찍하게 죽고 그리고 나서 2022년이면 2006년부터 치면 16년이 지났는데 16년이라고 한 기간이 거의 지옥 같은 생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시간의 파괴적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해가지고 이제 좀 잊었을까? 잊지 못하겠지.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겠지. 그거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거는 일종의 데이트 폭력이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재명 대표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손해배상하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피해자들이 이 가해자가 무기징역 받은 지금도 깜빵에 있는 가해자가 유족들한테 피해 회복을 하나도 안 했대요.
그때도 그 다음에 심지어 아버지가 크게 다쳤잖아요. 아버지가 크게 다쳤는데 아버지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 조카가. 그러니까 그냥 입 싹 씻은 거야. 그러더니 그 외삼촌이 대통령 후보까지 돼가지고 이 이야기 나오니까 그 외삼촌이 뭐 변명한다고 이거는 데이트 폭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그냥 까무러질 정도로 이렇게 그러셨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 상대로 해가지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고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 청구 금액이 한 1억 원인가 뭐 그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졌어요. 그 아버지가 졌어요. 아버지가 지고 항소심도 아마 졌을 거예요. 제가 찾아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쑥 넘어갔는데 어쨌든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가 또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저도 이제 그 잊고 있었는데 그 김래아라고 하는 그 살인범이 재판받고 뭐 거기에다가 뭐 황당하게 뭐 강아지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갖다 딱 보면서 그냥 거의 똑같이 거의 뭐 비슷한 사건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형제 집행하자라고 사형 집행하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한동훈 뭐 대표뿐만 아니고 뭐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뭐 오세훈 시장이 됐든 뭐 아니면 뭐 홍준표 시장이 됐든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이 됐든 누가 돼도 다 좋은데 저는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면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후보가 되시면은 사형 집행하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대통령 되면 나 사형 집행하라고 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자기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고 대통령 그 제가 받아가지고 아마 그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 되신 분이 내가 대통령 되면은 사형 집행하겠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수가 몇십 명 있는데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도 뭐 그 다음에 시간이 이 정도 지났으면 오판했을 확률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사형수들이 깜빵에서 나 사형수다 뭐 그게 벼슬인 것처럼 뭐 난동 부린다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어쨌든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었으면 자기 목숨 아깝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목숨을 갖다가 뭐 과실로 뭐 자동차를 갖다가 잘못 운전해가지고 뭐 술도 안 취하고 뭐 운전했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뭐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뭐 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지만 하지만 김래아나 이재명 대표 조카나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내가 죽이겠다라고 칼까지 이만한 칼 33cm라고 나왔거든요. 이만한 칼 딱 준비해가지고 가서 잔인하게 여자 그다음에 어머니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죽였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목숨을 내가 뺏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목숨 아깝다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양심이야 없겠지만 아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법원에서 사형 선고 내리고 그다음에 그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사형 선고 안 나왔어요. 무기징역 나왔어요. 근데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오죽했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연쇄 살인마 뭐 강호순 뭐 누구누구 생각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판사가 사형 선고 내렸겠는가?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이 집행해야지.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